지금 핵 잠수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훨씬 더 큰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 보고서에 적힌 한 문장이 공개된 순간 백악관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 승인을 받은 지 몇 날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 외국의 기술이나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직 자국의 기술력으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제서야 분석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한 세대처럼 이어온 약속의 결과라는 것을. 미국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속도, 일본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뒤집은 한국의 진짜 카드를 공개합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해양전략연구소 제 사무실 천장의 경보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죠.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이 연구소의 아시아 해양 전략 담당 수석 분석관입니다. 30년을 해왔지만 이렇게 새벽에 경보가 울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미사일 발사입니까? 상황실 당직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미사일이 아닙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를 버렸습니다. 지금 즉흥 발언을 시작했어요. 원고를 버렸다고요. 저는 급하게 모니터를 켰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생중계 화면이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그 가벼운 리소가 아니었죠. 묵직하고 단호한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트럼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깊게 깔렸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 역시 숨을 멈추고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동북아의 평화와 균형을 위해 잠시 말을 멈추며 트럼프는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위대한 동맹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는 것을 전면 승인합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나갔죠?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인 제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 겁니까? 화면 속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중국 주석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죠. 각국 수행원들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야. 분명 실수라고. 저는 중얼거리며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전 제가 펜타곤에 제출한 보고서를 찾아야 했죠. 동아시아 해군 억제력 평가, 제 평생의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394페이지에 달하는 그 보고서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됐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 제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4페이지였죠. 거기엔 명확한 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한미 원자력 협정. 이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최소 20%,
군사용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걸 만들 수 없어요. 법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속보 알림을 띄우기 시작했죠. CNN, BBC, 로이터 전부 똑같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 잠수함 승인 폭탄 선언 동북아 군사 균형 붕괴. 그때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죠. 앤더슨 박사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해군작전부의 존 매튜직이 동료였죠. 그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존정해. 이건 대통령의 실현이야. 분명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올린 거라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게 아니야. 지금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성명 나왔어. 격렬한 항의 중국 외교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일본 NHK 사이트가 떴죠. 대문짝만 한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속보 정부, 한국 핵잠 승인의 격렬항해 예정, 일본의 잠수함. 우위. 오늘로 붕괴, 야후 재팬의 댓글창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으로 10년 토론할 때 한국은 해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신나닷컴을 열었습니다. 환부 씨의 긴급 논평이 올라와 있었죠. 한국상 핵무기 문턱 진입, 미국이 중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댓글들이 초당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반응들이었죠. 이상해. 너무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왜 저렇게 난립니까? 만약 이게 정말 트럼프의 실수나 허풍이라면 저 나라들의 정보기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첩보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반응은 이건 공포였습니다. 진짜 위협에 대한 공포였죠. 그때 존이 전화기 넘어서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마이클 한국이야. 한국 반응 좀 봐. 저는 급하게 한국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와대 공식 성명이 떠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죠. 트럼프 발표 후 정확히 1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0분 만에 나온 완벽한 성명서라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을 환영하며 한미동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요. 점행의 새로운 창이 열렸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놀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존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야. 마이클, 한국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벌써 나왔어. 지지율 90%야. 국민 10여 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90%라고요. 핵무기와 연관되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중대한 군사 결정은 국론이 분열되기 마련이에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죠. 그런데 90%라고요. 이건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펜타곤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사성 장군이었죠. 앤더슨 박사 지금 당장 국방부로 오시오. 긴급회의가 소집됐소. 당신의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죠.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회, 중국의 외교부, 러시아의 논평, 유럽의 분석, 모두가 코리아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394페이지의 연구 결과물.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더니 보고서가 지금은 제 손에서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했단 말인가? 그들은 어떻게 70년 묵은 금기를 깼단 말인가? 새벽 3시에 워싱턴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고요함은 곧 폭풍으로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엔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진실이 있다는 걸.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이었습니다. 새벽 4시 평소라면 텅 비어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국방부 고위장성들, NSC 안보자관들,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들이 모두 긴급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엔 사성장군 제임스 해링턴이 앉아 있었죠.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해링턴 장군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앤더슨 박사 설명을 듣고 싶소. 당신의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표 둘 중 하나는 틀렸소. 어느 쪽이요?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장군님, 제 보고서는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1974년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은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심장은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잠수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NSC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CIA 분석관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이 방금 비상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부도 긴급 작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죠. 도쿄 방위성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트럼프의 헛소리라면 일본과 중국이 왜 저렇게 난리입니까? 그들의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의 능력을 저들이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지금 저들의 반응은 진짜 위협을 감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해링턴 장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일본 해상자 위대 잠수함 전력이 어떻소? 저는 즉했죠. 소류급 12척, 오야시오급 11척, 총 23척입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소류급의 스털링 엔진은 2주간 자망이 가능하죠. 그런 일본이 왜 저렇게 패닉 상태요? 장군의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CIA 분석관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일본 NHK에서 긴급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주제가 한국 핵잠수함 시대 일본의 대응입니다. 전직 방위성 장관이 출연해서 잠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스크린에서 일본어 자막이 영어로 번역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재래식과 핵 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한 척만 보유해도 우리의 23척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은 3개월간 자망하며 우리 해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직 방위성 장관의 말이 계속 이어졌죠. 더 심각한 건 속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건조를 맞는다고 합니다. 한화오션은 연간 몇 척의 대형 함정을 건조합니까? 그들의 조선 능력은 세계 1위입니다. 만약 그들이 본격적으로 건조에 나선다면 그는 말을 멈춰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손으로 이 말을 짚었습니다. 한나오션. 제 보고서에도 언급했던 회사였죠.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 연간 선박 건조량이 어마어마한 곳. 하지만 저는 그들이 군함, 그것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무부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중국 측 반응입니다. 환시 긴급 사설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한국,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괴물입니다. 스크린에 중국어 기사가 떴죠. 영어 번역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군사 강국을 만든 것이다. 한국의 조선 기술, 한국의 원자력 기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10년 안에 중국 해군을 능가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미국 해군마저 위협할 것이다. 미국 해군을 위협한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 해군은 11척의 항공모함과 70척 이상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아무리 잘해봤자 하지만 제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중국의 분석가들이 그렇게 멍청할까요? CIA 분석관이 또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국 관련 추가 정보입니다.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화 오션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죠. 한화 오션 로고가 보이는 배경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화 오션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차세대 전략 자산 건조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적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도발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발이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해링턴 장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앤더슨 박사, 솔직히 말해 보시오. 당신의 보고서 뭔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6개월간 모든 공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예산 조선소의 건조 기록, 원자력 연구소의 논문, 전부 다 확인 핵 참수함을 만들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장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닉에 빠지고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한국은 자신만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 이게 다 연극이란 말이요. NSC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CIA도 NSA도 한국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핵 잠수함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벽하게 숨길 수 있습니까? 해링턴 장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오. 한국이 정말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세계의 사기극인지 72시간 안에 답을 가져오시오. 72시간이라고요? 저는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한국 정부가 저를 받아줄까요? 이건 그들의 최고 기밀일 텐데요. 장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받아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를 초대할 겁니다. 한화오션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죠. 그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증명하고 싶어 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뭔가를 갖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보였죠. 동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죠. 앤더슨 박사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을 초대하고 싶답니다. 거제도에 있는 한화오션 조선소로요. 내일 오전 10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라고요? 벌써요. 저는 허도히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준비되어 있었군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낼 거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 한국,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지.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내가 전 세계에 폭로해 줄 테니까. 인천공항에서 거제도까지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계속 제 보고서를 들여다봤죠. 1914년 협정 농축 금지 제천리 금지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 벽을 어떻게 넘었단 말입니까?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제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저게 한화의 오션입니까?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박사님.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죠. 저기서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온갖 종류의 배가 만들어집니다. 기사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했죠. 조선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을 수십 개에 합쳐 놓은 것 같았어요. 차가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보안 검색은 철저했습니다. 제 가방은 엑스레이를 통과했고 저는 금속 탐지기를 지나야 했으며 심지어 휴대폰까지 일시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건 민간 조선소가 아니라 군사기지 수준의 경비였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본 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한화 오션이 건조한 각종 선박들의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멍일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특수선 박사부 이지은 이사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발음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죠. 저는 악수를 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호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사님, 긴 여행으로 피곤하시겠지만 브리핑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지은 이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시죠.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방문에선 회의실에서 몇 시간씩 브리핑을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조선소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건조 중인 LNG선, 거의 완성된 컨테이너선 도장 작업 중인 유조선,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났죠. 차가 조선소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특수성 건조 도크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이 건물은 다른 도크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외벽이 일반 철골 구조가 아니라 두꺼운 콘크리트였고 창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에 특수 차폐막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를 숨기기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이지은 이사가 보안카드를 찍자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압으로 작동하는 듯한 슈익하는 소리가 났죠. 문이 열리는 데만 거의 30초가 걸렸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사님. 이지은 이사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었죠. 마치 곧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확신의 참 미소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 눈뿐만 아니라 제 모든 감각을 의심했죠. 축구장 내배 크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실내 도크였습니다. 천장 높이는 30mm는 넘어 보였고 수백 개의 조명이 도크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무반향 타일로 완벽하게 덮인 거대한 선체가 진수대 위에 놓여 있었죠. 선체의 곡선은 유려하면서도 위압적이었고 표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부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저건 설계도가 아니라 실물입니까? 이지은 이사가 담담하게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박사님. 저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SSN-001 장형실함입니다. 현재 진수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진수 준비가 완료됐다고요? 이건 목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시제품도 아니고요. 실제로 물에 띄워서 작전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이란 말입니까? 제 30년 경력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죠. 길이는 최소 100mm는 되어 보였고 선체의 직경은 10m 이상이었습니다. 표면의 무반향 타일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밀도는 이건 미국 버지니아급에서 봤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저기 선체를 보십시오. 이지은 이사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용접 부위가 보이십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용접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엔 경악이 묻어났습니다. 이지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의 최신형 해화 200 고장강입니다. 일반 잠수함용 강제보다 30% 더 강하고 40% 더 가볍죠. 그리고 우리의 특수 용접 기술로 이음새를 최소화했습니다.
더 깊이 자망할 수 있고 더 조용합니다. 더 깊이, 더 조용히.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생존성과 전투력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죠. 그런데 한국이 두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부분이 이지은 이사가 선체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심장 부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150렙조급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가 들어갑니다.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죠. 30년이라고요. 미국의 버지니급도 33년이 설계 수명인데 한국이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단 말입니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한화의 펌프젯입니다. 이지은 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아니라 펌프젯 방식이죠.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물속에서 프로펠러가 돌 때 생기는 기포 현상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바닷속 유령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닷속 유령.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요? 탐지할 수 없는 잠수함. 그것은 해골역에서 궁극의 무기였습니다. 저기 함교 앞쪽에 보이는 VLS 수직 발사관이 10셀 있습니다. 이지은 이사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현무 444수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사거리 3,700m, 또 수항속도 마 0.8 종말 단계에서 마 3까지 가속이 가능하죠. 동부가 어디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건 한국이 사실상 전략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지은 이사가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 도크에서 두 번째 잠수함의 선체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건 두 번째 함입니까?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네, SSN-20002입니다. 예정대로라면 6개월 후 진수됩니다. 이지은 이사의 대답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요. 저는 두 척의 잠수함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거의 완성됐고 하나는 건조 중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어요. 이건 양산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년에 몇 척이나 건조가 가능합니까? 이지은 이사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선소의 현재 생산 능력으로 계산하면 1년에 2척씩 건조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가 추가 도크 건설을 승인한다면 연간 3척까지도 가능하죠. 1년에 2척에서 3척이라고요.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평균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에 2척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 생산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1974년 협정과 해결료 농축은 어떻게 된 거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지은 이사가 차가운 미리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 대답은 다른 분이 해주실 겁니다. 내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재민 박사님을 만나실 겁니다. 저는 다시 장영실함을 바라봤습니다. 제 평생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아니,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틀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 유성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본관 건물에 들어서자 한 노학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수도자 같은 차분한 풍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재민입니다. 장영실의 원자로 설계를 담당했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목소리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그를 관찰했죠. 이지은 이사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가 냉철한 기술자였다면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농축도 없이 해결료를 확보했습니까? 1974년 협정을 어떻게 우회했습니까? 제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어났죠. 한재민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앤더슨 박사.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건 왜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라고요? 저는 기술적 답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왜 철학적인 질문을 꺼내는 겁니까? 한재민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이 바다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총 한자로 제대로 없었던 나라였죠. 그날 우리 선배들이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술 브리핑을 들으러 온 건데 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한재민 박사는 제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1970년대 당신네 미국이 우리의 핵 개발을 막았습니다. 1974년 이 협정으로 우리의 손발을 묶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저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하지만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재민 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상업용 원자로는 허락했죠. 우리는 그걸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배를 만들려고 했죠. 우리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철강 산업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특수강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눈엔 그저 산업이었겠죠. 경제 발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모든 게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원자로 하나를 만들 때마다, 배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철강 한 톤을 생산할 때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계속 말을 이었죠. 두산에서 터빈을 돌렸습니다. 수십 년간 원전 터빈을 만들며 축적한 기술이 지금 장영실함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포스코에서 쇠를 만들었습니다. 잠수함 선체에 필요한 고장력강을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가 지금 저 검은 선체를 만들었습니다. 한화는 조선소를 운영했습니다. LNG 선 컨테이너 선을 만들며 익힌 용접 기술이 지금 핵 잠수함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영실함은 우리가 3년 만에 만든 게 아닙니다. 앤더슨 박사. 이건 70년간 모아온 생존의 조각들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를 막을 때 우리는 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과의 70년짜리 생존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제가 데이터로만 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연료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1974년 협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았고 재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3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작동하는 혁신적인 설계였죠. 우리는 협정의 틀 안에서 당신들이 상상도 못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막힌 길을 뚫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한재민 박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25살이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었죠. 제 평생을 이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미루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은 다시는 힘이 없어서 무릎 꿇지 않게 하자고요. 저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사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무기 체계를 분석했고 전략을 평가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무기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기술을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 나라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앤더슨 박사, 그게 바로 장영실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제 데이터가, 제 모든 분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엔 70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재민 박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70년의 생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보고서를 꺼냈죠. 동아시아 해군 억제력 평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의 보고서는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펜타곤이 극찬했고 의회가 인용했으며 동맹국들이 참고 자료로 삼았던 보고서였죠. 394페이지에 달하는 제 평생의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보고서는 제 손에서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34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 0%의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저는 수백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표현조차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애초에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호텔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6개월간 작성한 보고서가 지금 제 손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찍고 나자
저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가 화면에 떴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재평가 대한민국 생존에서 지배자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장영실함은 실제합니다. 이것은 설계도가 아니며 완성된 작동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진수를 앞두고 있으며 6개월 내로 작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밤새도록 썼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둘째 기술력은 현존하는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과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이를 능가합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의 효율성과 펌프제 추진 시스템의 저소 성능은 우리의 현재 기술을 앞서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 속도는 전략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화션의 연간 생산 능력은 두 척이며 만약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건조에 나선다면 10년 내로 수척 이상의 핵 잠수함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1950년 폐허였더니 도시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넷째, 이것은 단순한 군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1950년부터 시작된 국가 생존 프로젝트의 완성입니다. 70년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 조선 기술, 철강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에 대한 절실함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새로운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현실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성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밤새 52페이지를 썼죠. 제 눈은 충혈되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저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목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재민 박사에게 바칩니다. 당신이 보여준 70년의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고 수신자를 입력했습니다. 펜타곤 작전 본부장 국가안보좌관 국무장관 제목은 긴급 대한민국 핵잠수함 프로그램 현장 조사 최종 보고서였죠.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는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70년 만에 정말로 해냈어요. 제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한 건 서울 시간으로 오전 6시, 워싱턴 시간으로는 전날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쓰러져 겨우 2시간쯤 잤을까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펜타곤이었죠. 앤더슨 박사 지금 당장 화상회의에 접속하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하자 화면에 펜타곤 상황실이 나타났죠. 해링턴 장군을 비롯해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공포에 가까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소. 해링턴 장군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유출됐소. 일본과 중국의 정보기관이 벌써 입수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유출될 수 있습니까?
장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소. 화면이 바뀌며 일본 NHK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긴급 특보였죠. 미국 국방부 기밀 보고서 유출 한국 핵 참수함 미국 수준 능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마이클 앤더슨 박사는 한국이 연간 2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버지니아급과 동등하거나 일부 능가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우위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일본 방송 화면에서 전직 방위성 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10년간 20척을 만든다면 그들은 아시아 해양 패권국이 됩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자국 해역조차 자유롭게 항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화면이 중국 황고로 바뀌었습니다. 더 격렬한 반응이었죠. 미국이 만든 괴물 한국의 속도라면 10년 안에 미해군마저 뛰어넘을 것이다. 중국 군사평론가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목줄을 끊고 아시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될 줄도 몰랐죠. 해링턴 장군이 화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앤더슨 박사 상황이 심각해졌소. 그리고 장군이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통령이 방금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며 백악관 상황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나는 한국에 잠수함 몇 척 주는 줄 알았어. 동맹국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트럼프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보고서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미국을 능가한다고. 10년 후면 우리를 뛰어넘는다고. 이건 재앙이야. 내가 미국의 경쟁자를 만들어준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서 진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당장 취소해. 트럼프가 펜타곤 수뇌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승인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지났어. 늦지 않았다고. 당장 한국에 전화해서 모든 걸 중단하라고 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승인을 취소하려 하고 있었죠. 해링턴 장군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대통령이 지금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핵잠수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모든 기술 협력을 중단하며 한국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경우 경제 제재를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군님 안 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NSC 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사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대통령이 승인한 것은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군님,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한국의 장영실함은 지금 진수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함은 이미 건조 중입니다. 이건 7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그저 완성된 현실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담당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막아야 합니다. 박사. 지금 막지 않으면 정말로 10년 후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여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거제도에서 봤습니다. 저는 장영실함을 받고 한재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따위는 애초에 필요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70년 동맹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NSC 보좌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제재하면 됩니다. 기술 이전, 금지 경제 제재, 군사동맹 재검토.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국을 제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핵 잠수함을 가진 적국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한국은 우리 없이도 북한, 중국, 일본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립형 억제력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협하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폴란드, 심지어 영국까지도 한국의 핵 잠수함을 원할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70년 동맹국을 잃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골력을 적으로 돌리며 전 세계의 미국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긴급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만약 우리가 승인을 철회하고 한국의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거부할 것이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인은 애초에 필요 없었죠. 결과는 우리는 70년 동맹국을 잃게 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핵 잠수함을 가진 적국이 됩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제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2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재한다면 한국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며 우리 첨단 산업은 마비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의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화면에 국가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줄을 서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캐나다, 호주, 폴란드, 스페인, 심지어 영국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조 속도와 가격 경쟁력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때 우리 방위 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3번째 그래프를 띄웠죠. 3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한다면 이건 시뮬레이션조차 불필요합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도 북한, 중국, 일본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립형 억제력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죠. 대통령님,
이지은 이사와 한재민 박사를 만나본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뛰어넘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1950년 폐허에서 시작해서 70년간 피담으로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핵 잠수함은 무기가 아니라 생존의 증명입니다. 국방장관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굴복이라는 단어의 회의실이 순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죠. 당신들의 승인은 그들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달리고 있는 열차에 미국이 마지막으로 탑승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면 그 열차는 우리 없이도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차에 남아 있으면 최소한 방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고민이 자리 잡았죠. 5분이 지났을까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을 불러 성명을 준비해. 내용은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며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의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발표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금 굴복했다는 걸 말이죠. 법적으로론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현실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70년간 준비한 한국의 의지 앞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굴복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 연쇄 반응이 시작됐죠.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일본이었습니다. NHK 긴급 뉴스가 떴죠. 일본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나라입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환보고시부가 일면 전체를 할애한 특집 기사를 냈죠. 한국을 인정한다. 제목부터가 굴복 선언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중국은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해군 예산을 2배로 증액한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한국에 뒤처졌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허두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이 그 자존심 강한 중국이 기술적 패배를 공식 인정하다니요.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까?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캐나다 국방부 폴란드 해군, 호주 국방성 스페인 조선청, 심지어 영국 해군까지 모두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화 오션과 접촉하고 싶다.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싶다. 영국이요. 세계 최초로 핵 잠수함을 만든 그 영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해군 참모총장의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날 뻔했죠. 한국의 건조 속도와 기술력은 우리를 능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죠. 대형 회의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상원 의원들, 언론군의 장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원고를 접어버렸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가르쳤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쳤고 시장 경제를 가르쳤으며 군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훌륭한 학생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장영실남은 그들의 졸업장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성적표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생존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죠.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으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는 1950년의 폐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70년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들은 물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생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장영실함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한국의 한재민 박사를 만났습니다. 25살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70이 넘도록 한 길만 걸어온 분이죠. 그분은 결혼도 미뤘고 자식들과의 시간도 포기했으며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무릎 꿇지 않게 하자고요.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겸손함을 끈기를 그리고 생존에 대한 절실함을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번졌죠.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 국방기술협력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도입하는 협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저소음 추진 기술 고장력강 제조 기술, 이 모든 것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우기로 한 겁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액제든 붓글씨가 들어 있었어요. 70년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재민이라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당신은 우리의 70년을 이해해준 유일한 미국인입니다. 이 글씨를 드립니다.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제 세계는 당신들을 우러러 봅니다.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닌 가르치는 나라로 그 편지를 제 사무실 벽에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70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이클 앤더슨이라는 미국 최고의 전문가가 자신의 30년 경력과 데이터를 모두 부정당하면서도 결국 한국의 70년 눈물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만을 봤지만 한국은 영혼을 담아 그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슴이 뭉클해졌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세계가 놀란 우리의 기술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저력, 그 이야기들을 더욱 감동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동방송 T였습니다.